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 해법 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최 대행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공백 없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IOC 선수위원을 지낸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삼선 도전에 나섰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변의 전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순의 첫 연기 대상을 받은 이순재 선생, 63세의 첫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미 무어, 가황 나우나의 화려한 고별 공연 등 노익장들의 맹활약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번째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신년 업무보고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이번에 아주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는 것이 일종의 그 새해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각 부처가. 그 5번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사해 2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오늘 나왔죠. 각별히 강조한 것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회 전체가 일단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어수선하니까 연휴 기간에 이런 어떤 뭐 불안감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곧 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그 국민께서 온전히 좀 쉴 수 있도록 전 정부 부처가 긴장감을 좀 가지고 24시간 비상 상황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이런 당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참석 대상자들이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 그리고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이렇게 있었는데 각 그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뭐 범죄, 그리고 그 설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현재 행안부는 여기서는 재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시기별로 상당히 또 구분해서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소형 제설 장비, 자동 제설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해빙기에는 또 이때는 뭐 얼었던 것이 이제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붕괴, 전도, 또 낙석, 치약시설이 집중 점검됩니다. 봄철에는 영농 부산물, 조기 파쇄 등 산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소화되는 것이고, 여름철은 지하 공간 침수, 이제 비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하천재 피해 등 저감 시설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계절별 주요 재난, 사고 대비, 인프라 확정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재난 상황이 되면 스마트 마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어르신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또 1대1로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거 대단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 식단 먹는 거죠. 개발되고 대피용 구호 세트도 보급이 됩니다. 또 청년 자율 방재단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지자체, 읍면동 간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년 자율 방재단. 이게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그런 그 보고 내용이었는데, 바로 이 청년 자율 방재단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주시 자율방재단 서포터즈입니다. 지금 저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7월에 구성되었고,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완주군 운주면 침수지역 복구 지원과 지역 축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였어요.
처음엔 단순 봉사활동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해보니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네, 행안부가 또 역점을 두고 발표하고 보고한 게 이 전국 곳곳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이게 이제 인구가 갈수록 줄어서 소멸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정책들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다각도의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성과에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마을 12곳, 또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을 15곳. 앞서 이제 청년 자율 방재단도 보셨지만 청년들의 참여를 아주 또 이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돼서 북한의 오물풍선 또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서해 5도 주민 들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 상당히 생활하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떠나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인 지원금을 18만 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리게 되고요. 3월 달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시골 지방 지역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자꾸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게 됩니다. 네. 법무부 보고에서는요, 마약 범죄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책들이 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마약 청정국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신설 법안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묻지마 범죄, 한때 모방 범죄로 많이 그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를 하면 처벌을 하는 죄. 소지만으로 처벌을 하는 죄. 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좀 예방하는 그런 그 법률을 준비 중이고 또 공중 협박죄를 신설합니다. 네.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이게 뭐냐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최초로 국제 각 나라가 같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어차피 이게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 여기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국제 조약인데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을 해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 딥페이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게 있었고 스토킹 범죄도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스토킹. 예, 스토킹 범죄도 위치 추적 그 장치를 더 개발을 하고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그게 있었고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크 앱이라고 일정한 그 일반이 좀 접근을 할 수 없고 어떤 그 특정한 소프트웨어로만은 접속이 가능한 그 다크 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수사팀을 만들자 해서 전문 수사팀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한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방안들을 오늘 본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서는 이른바 한국판 DSA 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DSA 어떤 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입니다. 말 그대로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원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딥페이크를 선차단 후에 심의하겠다. 한국판 DSA법 이 제정에 이제 착수가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약, 도박,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도 이제 개선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 뉴스의 자정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보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였는데 공무원계에서 아주 고질적 악습으로 좀 꼽히는 게 있죠. 윗분 모시는 날, 더 쉽게 말해서 뭐 과장 모시는 날 이런 게 지금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걸 없애겠다,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주 많았죠. 저도 사실 이런 게 공무원사에서 널리 퍼져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는데 간부 모시는 날, 과장님 모시는 날 이래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국과장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걷는데요. 네, 부하들이 그 돈을 각출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꾸로 돼야죠. 그 원래 저기 뭐 언론사 이런 데서도 보통 위에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밥을 사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과연 실태 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했습니다. 해서 한 2,0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5%가 그런 그 과장님 모시는 날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네. 대답을 했고 네. 그중에서 최근 1년 새에 이것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44%입니다. 오. 그 절반 가까이가 그 경험을 했고 그렇네요. 거기다 또 본인이 실제로 돈을 각출해서 냈다가 25%예요.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1명은 이 문화에 그 본인의 돈까지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뿌리 뽑겠다. 이렇게 해서 청렴 공정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강도 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 문화 자체를 좀 없애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또 방안들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땅히 없어져야 될 그런 그 악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엔 좀 반가운 소식, 희망찬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2004년 아테네에서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을 땄던 선수, 8년간의 IOC 선수위원을 했던 행정인, 바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입니다. 6명이 각축을 벌인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변이 났습니다. 유승민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대이변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드라마틱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대이변이다. 유승민 탁구 선수로 기억하고 계시죠. 전 탁구협회장이 이기흥 현 회장을 꺾고 새로운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유승민 후보가 417표를 얻어서 379표를 얻은 이기형 전 회장을 제쳤는데 이 부분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현 회장을 꺾은 데에는 바로 6명의 후보가 6파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당선자가 얻은 이 득표, 이 417표가 3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6파전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새로운 바람, 최연소입니다. 43세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유승민 새 회장, 말씀드린 대로 최연소 회장인데요. 당선 소감에도 아주 젊음의 열정이 넘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림픽을 준비할 때보다 더 힘을 쏟았다. 이번 그 선거의 경선에.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 네, 지난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그 체육계에서 변화 그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어깨에 이제 일단 그 변화를 추구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당선된 이 기쁨보다는 앞으로 변화를 위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당장의 기쁨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일화가 불발돼서 그 이기영 회장이 우세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이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정성을 믿고 이 마지막까지 심기일전을 했고 올림픽을 준비할 때보다 더 힘을 쏟았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40대 초반에 유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데요. 유승민 회장은 과거에도 토론회 등에서 우리 체육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K스포츠 콘텐츠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K푸드, K컬처, K드라마, K무비까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K스포츠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스포츠 콘텐츠를 각종 OTT와 협력을 해서 꼭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바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업화시키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 아주 정밀하고 구체적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을 강조했는데 돈이 있어야 그런 개혁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재정, 또 신임 당선자는 또 육성, 또 글로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체육회 자립성을 강조했고요. 선수, 지도자,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도 천명했습니다. 또 학교 체육, 또 전국체전이나 전국 스포츠 재전 같은 생활 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선전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강조를 했습니다. OTT와 결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글로벌 중심의 K 스포츠를 육성해서 체육회 수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상당히 이 투표에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새 회장, 화려한 선수 경력 못지않게 또 8년간의 IOC 선수위원, 대한착구협회장, 짧은 기간에 참 빛나는 경력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능력과 성과도 입증을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 시절과 선수 시절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선수 시절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따낸 선수입니다. 한국 최초죠? 네, 최초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때 남자 단식 그 금메달을 땄었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2016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선수위원이라고 했어요. 그 선수위원으로서 그 8년 동안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한 거죠? 네, 재선까지 했죠. 그리고 2018년 스웨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외교의 뭐 수완 같은 것도 그 가시를 했고,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작년까지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이 탁구 강국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는, 그런데도 탁월한 영향을 발휘를 했었죠. 뭐 신유빈도 다 저 유 회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 힘이 된 거죠. 네, 다 발굴도 하고 뭐 육성도 하고 한 것이죠. 네. 네. 자, 유승민 회장 2024 파리 때 선수들을 위해 사비까지 터는 그 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바로 파리 올림픽 때는 탁구협회장이었습니다. 이 폭염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협회장이 사비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우선 탁구 대표팀을 위해서 별도 숙소, 에어컨 달린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파리 올림픽 때 비약이 신유빈 선수를 비롯해서 괄목한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예.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게다가 유승민 회장이 파리에 계속 상주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밀착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탁구협회의 좋은 성과로 빛났고요. 바로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 회장은 말씀드린 대로 새카맣게 후배라고 할 수 있지만 신유빈 선수가 원하니까 자청해서 양복을 입은 상태로 연습 상대가 돼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죠. 파리 올림픽 때 양복을 입은 상태로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탁구 연습 상대가 돼주는 그 장면이 그때 화제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유빈, 임종원 이 복식 선수가 1차전을 하는데 1차전 선수가 펜 홀더 선수예요. 저 라켓을 쥔 모습을 보면 펜을 쥐듯이 이렇게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쉐이크 핸드가 대부분인데. 쉐이크 핸드는 악수하듯이 하면서 지는 게 이게 쉐이크 핸드고, 펜을 쥐듯이 하는 게 펜 핸드거든요. 예전에는 저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펜 핸드가 상당히 많았죠. 이에레사 선수나 이런 시절에는. 근데 최근에는 쉐이크 핸드가 대세라서 펜 핸드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신유빈 선수하고 복식조가 1차전에서 맞서는 상대가 펜 핸드 선수라서, 그러면은 오히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탁구협회 회장님에게 신유빈 선수조가 연습을 상대가 좀 대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유승민 회장이 상대가 돼서 아직 트레이닝복도 입지 않은 상태로 양복을 입은 상태로 저렇게 연습을 해줘서 화제가 됐었죠. 네. 자, 이제 새로운 수장을 맞은 우리 체육계에 거는 기대도 크고 숙제도 많고 또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자, 유 회장 앞길에 놓인 과제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있죠. 국제대회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여러 가지가 쭉 이어집니다. 임기가 일단 2029년 2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내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내년에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 LA 그 하계 올림픽 이런 국제간 국제 대회가 쭉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선수들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선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혜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복지 분야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네. 43살 젊은 회장에게 체육계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 송국권 본부장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순의 노배우가 공로상이 아닌 첫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3살이 된 데미 무어도 생애 최초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가황, 노래의 황제 나훈아 씨는 60년 가까운 가수 인생을 화려하고 멋지게 접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깜짝이 쌍둥이 개. 어우 거죽하네. 미안하다 야.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네, 데미 무어도 참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군요. 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세를 한자로는 구순 또는 졸수라고 합니다. 이 졸자를 풀었으면 90이기 때문에 졸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쟁쟁한 현역 배우이신 이순재 선생 생애 첫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주연상 같은 거죠. 대상. 자,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는 이 대배우의 포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작업이 항상 새로운 곳의 창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배우로서는 연기 자체가 생명력입니다. 생명. 예. 혹시 다시 태어나도 배우십니까? 요즘 이 좋은 시절에 왜 안 합니까? 내가 지금 한 20년만 좀 늦게 시작해서 또 빌딩 하나 가졌을 텐데. 평생을 했는데 2층짜리 빌딩 하나 없어요. 아니, 언제까지 연기하실 생각이 글쎄 있으세요? 기회만 되면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보통은 80만 넘어도 아니면 70세 이상만 돼도 공로상, 특별상 이런 걸 받는데 이 90세 연기 대상 앞으로도 좀채 보기 힘들 그런 대기록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순재 씨가 이미 방송 3사, KBS, MBC, SBS에서 공로상을 다 받았어요. 백상 예술대상에서도 받았고 심지어 MBC는 연예대상에서도 공로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바라는 건 이런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 나는 배우니까 연기로 평가받는 대상을 받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생애 최초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전에 1970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는 없는 TBC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 형사 역할 했던. 동양방송. 네, 동양방송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명실상부하게 KBS에서 처음으로 연기 대상, 방금 보셨던 그 강아지 아리와 함께 연기한 그런 드라마로 이제 연기 대상을 받아서 본인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이참에 늘 쓴소리 하는 분이니까 왜 나이 들면 공로상 주냐. 네. 우리 배우다. 배우는 연기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번에 연기 대상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회를 솔직하게 밝히셨고요.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만 본인이 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받게 됐다. 이렇게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순재 선생은 작년에 공연하던 연극을 건강 문제로 갑자기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멈추신 거죠. 석 달간 쉬었죠. 1956년에 연극 지평선 너머로 시작한 뒤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에 한 석 달 본인이 이제 나
연극 실격, 이때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할 때였는데 본인이 이거를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번에 대상을 안겨준 드라마 개소리랑 같이 촬영을 했고 서울에서 공연하고 거제도에 가서 드라마 촬영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건강에 무리가 됐는데 본인이 무리가 돼도 나 억지로 할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완벽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휴식을 잘 취하셨고 그 끝에 저는 또 이렇게 대상이라는 즐거운 소식도 왔다 싶어서 너무 좋고요. 사실 이제 이 이순재 씨의 이 최고령 기록은 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게 있어요. 리어 왕을 3개의 모든 배우가 연기했는데 그중에 최고령 리어 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소니 호킨스도 84세, 80세 정도, 84세 요럴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은 우리 나이로 그때 89세였는데 이걸 뭐 외국 나이라고 하는 요즘 만 나이로 해도 87세에 리어 왕을 연기했어요. 넉넉하게 앞선 거죠? 네, 이게 뭐 이것도 아마 깨지기는 힘든 최고령 세계 기록입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이순재 선생이 남긴 KBS 이번에 받은 그 연기 대상의 수상 소감도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온다. 연기로 평가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다른 조건이라는 건 나이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대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순재 선생님은 평상시에도 나이 어린 후배들도 동료로 대하거든요. 네. 그런 동료 대 동료의 연기, 이 경쟁, 평가에서 내가 이겼다. 말하자면 내가 이거 나이 값으로 받은 상이 아니다. 이거를 저는 명백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국의 예를 들었어요. 캐서린 헵번도 총 아카데미 4번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는 어렸을 때 30대 때 받았지만 3번은 60대 넘어서 받았다. 이렇게 미국의 아카데미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이 불문하고 연기로 평가해서 상을 주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젊은 배우하고 나 당당히 겨뤄서 받은 상이라 이번에 정말 기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순재 씨, 이 대상을 받으면서 정말 저도 나중에 녹화 영상을 봤는데 눈물을 진짜 흘리시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대상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분이 조금 미안한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제 가천대에서 석자 교수로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한 작품을 같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걸로 학기를 마치는 그런 강의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멀리 거제도까지 한 반년 넘게 드라마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못하겠다 했더니 교수님께 아닙니다. 저희가 배운 대로 저희들끼리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또 하나는 오늘의 자신이 있게까지 늘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정말 이순재 배우 이 KBS 연기대상 받으면서 또 상을 하나 더 받은 게 뭐냐면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보통은 사람과 사람의 커플을 말하는데 이순재 선생 강아지죠. 견공 배우 아리와 함께 받았습니다. 네, 아리랑 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또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모모랜드 출신의 연우 씨랑 셋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어떤 이 강아지랑 함께 커플상 받는 거 해외에는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 보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리가 이순재 선생 얘기하신 것처럼 연기력이 탁월하고 그 배우로서의 매력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좀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이 이제 극 중에서 그런 좋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경공이 셋이서 함께 커플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순재 배우는 현장에서 아까 그 말씀 들으신 대로 후배들을 그 어린 나이 어리다고 낮춰서 보지 절대 않는 분이라고 유명합니다. 동료로 대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상예술대상하고 저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백상예술대사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하고 영화 부문 연기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탔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모처럼 또 60주년이니까 그래서 축하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귀한 상들이기 때문에 더 발전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상을 좀 만들어 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차별한 겁니다. 네, 3가지를 안 한다고 앞서 자막에서도 소개가 됐죠. 술, 담배,
재테크 안 한다. 재테크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오로지 연기 외길일 뿐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순재 씨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한 이른바 이순재 어록이 있죠? 맞습니다. 책은 배우의 스승이다. 그래서 책을 늘 가까이 해라.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섹스피어의 햄릿, 리어왕, 맥베스는 정말 문학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니까 꼭 좀 읽어봐라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연예계에게 특권이 어디 있냐. 나 자유분방해도 돼. 이게 예술이야. 이거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건 영원한 미완성이다. 나조차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노력할 뿐이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해라. 그리고 대사 외워야 배우다. 대사 못 외우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거 100번 하면 은퇴해라. 이런 아주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죠. 네. 자, 이제 또 한 명의 이 노익장, 여성이긴 합니다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5년 전 저도 봤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세계를 매료시켰던 여정배우 데미 무어가 연기 생활 45년 만에 처음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45년 만에 첫 상이라는 것도 놀랍죠. 사실 데미 무어가 이번에 수상소감으로 얘기한 건데 30년 전에 어떤 프로듀서가 자신에게 팝콘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매출 있고 돈 되는 영화는 돼도 나는 상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화 서브스탠스에서 어떤 퇴락한 그 여자 배우를 연기했어요. 이걸로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인데 여기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감격한 것 같고, 이 작품에는 위키드 보셨나요? 거기에 네. 신시아 에리보도 이제 같이 후보에 있었고, 듀운의 젠다이아가 챌린저스라고 테니스 선수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 젠다이아도 같이 후보에 있었고요. 또 칸의 황금 종려상에 이 아리노의 여자 주연 배우죠. 이 마키아 맥슨도 같이, 메이슨도 같이 또 후보에 있었는데 이런 후보들을 다 제치고 상을 수상해서 더 기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손녀뻘일 수 있는 배우를 연기로 이겼습니다. 네, 그 얘기를 연기로 이겼습니다. 해드립니다. 자, 이제 나훈아 씨 소식으로 갑니다. 이 가황. 앞으로 이런 호칭을 받는 가수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나훈아 씨, 12일 정말로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팬들과 작별했습니다. 은퇴 편지는 이미 11개월 전에 공개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제 은퇴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원칙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 마음에 쌓인 말은 많지만 한마디로 고마웠습니다. 이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고별 편지를 남겨서 사실 지난해 2월부터 모든 분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계셨었죠. 네. 마지막 서울 공연에서는 7만여 장의 티켓이 불과 5분 만에 매진되는 역시 나훈아였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천하의 나훈아도 마지막 콘서트를 끝내고서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거의 오열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5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공연이 지난 12일에서 있었습니다. 10일에 있었는데 본인이 참지 않으려고 아니라고 해서 이 나사모라는 팬클럽이 꽃을 주려고 5분 동안 줄을 서서 행렬로 줄을 줄 때도 참고 노래 사내를 부를 때도 참았는데 마지막에 이 마이크를 나 이제 마이크 내려놓습니다라는 퍼포먼스로 드론을 타고 마이크를 날렸어요. 전에 추석 공연 때도 그랬죠. 네, 그거에서는 본인이 이제 끝내 참지 못했고 또 이제 감사한 마음, 팬들께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 오르면서 오열을 했고 감사하단 말, 글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큰 절로 객석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모든 팬들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드론이 떠날 때 올드랭자인이 울려 퍼져서 더 여러분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58년 혹은 59년간의 이 명곡들, 특히 남성분들 노래방 가면 대표곡으로 부르는 게 거의 다 나훈아 노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거의 다 그렇겠고 앨범이 무려 200장이고 발표된 노래가 2,600곡인데 놀라운 건 그중에서 1,200곡을 본인이 자작곡을 한 거예요. 저 자작곡이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뭐 잡초, 영영, 뭐 많은 곡들 홍시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노래들이요. 많은 이 아버님들 또 결혼을 하지 않았었던 이 사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배짱 있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여자를 아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큰 공감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아서 지금 뭐 데뷔하고 5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나훈아 씨 노래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랑 덕분에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내뿐만 아니라 이 테스 형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테스 형도 유명하죠. 사실 이것도 본인이 이제 한참 만에 예전에 흔히 말하는 뭐 그 바지 기자회견이라는 그 이후에 조금 뜸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로 마치 조용필 씨가 바운스로 돌아와서 놀라움을 안겼던 것처럼 그런 60대 사내가 또 혹은 어른이 70대 어른이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보여줬었죠. 네, 가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걸 모두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훈아 씨. 아직 뭐 한창 또 나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은퇴 이후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또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네, 장 서는 날 가서 막걸리에 빈대떡 먹고 싶다. 근데 혼자 장에 가실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그쵸,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하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는 오히려 은퇴했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있다 싶고요. 본인이 늘 하늘 밖에 별로 살았지만 그래서 구름 위를 걸었는데 이제 땅에 내려와서 걷고 싶다고 했거든요. 땅에서 나훈아 씨 만나면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노래 작사 작곡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노래 부르느라고 못 해본 것도 많고 못 가본 것도 많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거 하나씩 다 이뤄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은퇴 결심.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홍 기자님은? 저는 정말 사람이 떠날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알더라도 그걸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싶은데 사실 저는 나훈아 씨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콘서트를 해도 7만 장 아니라 10만 장도 5분 만에 3분 만에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법인가 봅니다. 홍종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